한세연은 유리온실에 습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흙과 젖은 잎사귀, 그리고 희미하게 피어나는 이름 모를 꽃의 향기가 뒤섞여 그녀의 폐부를 가득 채웠다. 이곳은 그녀의 세상이자 도피처였고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한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아침 햇살이 유리벽을 투과해 들어와 희귀 양치식물들의 섬세한 인맥을 비추었고 그 연약한 생명력은 마치 그녀 자신의 처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식물학에 대한 열정 하나로 시작한 작은 연구소는 그녀의 땀과 노력으로 조금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었다. 신종 식물 개발과 희귀종 복원에 대한 그녀의 논문은 학계에서 작은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지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아버지의 회사는 부도가 났고 집과 이 온실까지 담보로 잡힌 채 사채업자들의 그림자가 가족의 삶을 어둡게 뒤덮었다. 세연은 조심스럽게 마다가스카르가 원산지인 희귀 난초에 잎을 닦아주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연약했지만 그 안에는 강인한 생명력이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식물에게서 위안을 얻곤 했다. 어떤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으려는 식물의 의지는 그녀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더 이상 감상에 젖어 있을 수만은 없었다. 바로 그때 온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또 다른 붉은색 독촉장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보자 세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저 붉은 종이 조각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이 작은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무엇이든 해야만 했다. 며칠 후 절망의 끝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국내 최대의 바이오 및 농업기술 기업인 베리디안 그룹의 비서실이라고 했다. 그들은 한세연 박사님의 연구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권영수 부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세연은 어안이 벙벙했다. 베리디안 그룹은 그녀 같은 작은 연구자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거대한 제국이었다. 의심과 희망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녀는 약속 장소인 베리디안 타워로 향했다.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한 빌딩은 그 위용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했다. 빌딩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전혀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직감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 속에서 낡은 재킷을 걸친 그녀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부회장실은 거의 작은 미술관 같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벽에는 유명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권영수 부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중후한 멋이 있는 중년 남성이었지만 온화해 보이는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계산이 숨겨져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권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세연을 맞이했다. 그는 그녀의 연구 성과와 논문에 대해 칭찬하며 그녀의 재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카우트 제의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가 본론으로 접어들면서 세연의 기대는 산산조각나고 그 자리를 차가운 공포가 대신했다. 권영수는 조카인 권태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베리디안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그는 몇 달 전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었다. 언론에는 간단한 교통사고로 보도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는 듯했다. 권영수는 깊은 슬픔을 가장한 표정으로 조카의 상태를 설명하며 회사의 안정과 후계 구도를 위해 그에게 법적인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세연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건넸다. 한세연 씨가 내 조카 태준이와 결혼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비수처럼 날아와
세연의 심장에 박혔다. 세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살아는 있지만 의식은 없는 남자와 결혼하라니. 그것은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그녀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권영수는 준비했다는 듯이 조건을 제시했다. 결혼에 동의해준다면 한세연 씨 가족이 진 모든 빚을 즉시 해결해 주겠습니다. 아버지의 회사 부채는 물론이고 사채까지 전부 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온실과 연구소도 지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은 달콤한 독약과 같았다. 그녀가 가장 절실하게 원하던 것들을 미끼로 던지고 있었다. 세연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물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세상에는 저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여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거대한 음모의 작은 부속품으로 선택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권영수는 마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야망이 없고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줄 사람. 한세연 씨는 식물 연구에만 몰두해왔고 재계나 사교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지요. 복잡한 문제에 얽히지 않은 당신이야말로 태준이의 아내로서 가장 완벽한 조건입니다. 그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그녀가 얼마나 만만한 상대로 여겨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결혼은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질 겁니다. 당신은 그저 권태준의 아내라는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마련한 별채에서 조용히 지내주면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눈을 위해 가끔 공식적인 자리에 모습을 보여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는 어떠한 부부로서의 의무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세연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듯 모든 것을 합리적이고 간단한 거래처럼 포장했다. 하지만 세연은 그것이 얼마나 기만적인 말인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미래를 그리고 이름을 팔아야 하는 것이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담보로 한 거래 앞에서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거절해야 마땅했다. 그녀의 존엄성이, 그녀의 모든 가치관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은 빚에 허덕이며 하루하루 말라가는 부모님의 얼굴과 철거 위기에 놓인 온실의 연약한 식물들이었다. 권영수는 세연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쐐기를 박듯 말했다. 시간을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내일까지 결정해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이 거절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찾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당신 가족에게 닥칠 불행까지 우리가 막아줄 수는 없겠지요. 그의 말은 정중한 협박이었다. 선택권은 그녀에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그녀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다. 부회장실을 나온 세연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화려했던 베리디안 타워의 로비가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거리로 나온 그녀는 차가운 도시의 공기 속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권영수의 제안과 가족의 얼굴이 쉴 새 없이 교차했다. 자신의 인생을 팔아 가족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평생을 바쳐 갖고 온 작은 온실 앞에 멈춰 섰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푸른 잎사귀들이 석양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 작은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절망에 빠진 가족을 구하기 위해 그녀는 악마와 손을 잡아야만 하는 것일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닦아냈다. 이제 더 이상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다. 그날 밤 세연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책상 위에는 권영수의 비서가 건넨 명함과 계약서 초안이 놓여 있었다. 권태준과의 혼인계약서. 차가운 글자들이 그녀의 운명을 옥죄어 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 노트를 펼쳤다. 그 안에는 그녀가 발견하고
이름 붙인 작은 들꽃의 스케치가 있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 피어나는 강인한 생명력. 그녀는 항상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거대한 폭풍 앞에 놓인 한 폭이 연약한 식물에 불과했다.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멀리서 반짝였지만 그 어떤 빛도 그녀의 마음을 비추지는 못했다. 결국 그녀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단 하나뿐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세연은 차가운 결심과 함께 수화기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침착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세연의 결정이 내려지자 권영수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정확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작전을 실행하는 장군처럼 그는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다음 날 아침 세연의 가족을 짓누르던 모든 빚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은행에서는 압류를 풀었고 험악한 얼굴로 집을 들락거리던 사채업자들의 발길도 끊겼다. 아버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했고 어머니는 기쁨보다 불안이 뒤섞인 눈물만 흘렸다. 세연은 부모님에게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해외 익명의 후원자로부터 거액의 연구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는 스스로도 믿기 힘든 거짓말을 꾸며냈다. 부모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절망의 늪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세연은 그들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평화는 그녀의 영혼을 팔아 얻은 것이었다. 며칠 후 결혼식이 열렸다. 물론 그것을 결혼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축복해주는 하객도 사랑을 맹세할 신랑도 없었다. 약속된 장소는 베리디안 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법무팀 사무실이었다. 세연은 자신이 가진 가장 단정한 원피스 차림으로 그곳에 섰다. 그녀의 앞에는 권영수와 몇몇의 변호사들, 그리고 권태준의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한 사람이 전부였다. 거대한 회의용 테이블 위에 혼인신고서 몇 장이 놓여 있었다. 변호사는 무감정한 목소리로 법적인 절차를 설명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세연은 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서명해야 할 곳은 배우자 한세연이라고 적힌 칸이었다. 그녀는 얼굴도 목소리도 모르는 남자의 아내가 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순간 그녀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이 찍히는 것 같았다. 모든 서류 절차가 끝나자 권영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이제 그녀를 조카 며느리라고 부르며 형식적인 위로를 건넸다. 그의 위선적인 태도에 속이 메스꺼웠지만 세연은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다. 이제 그녀는 베리디안 그룹의 안주인이자 동시에 가장 화려한 감옥에 갇힌 죄수였다. 사무실을 나서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운전기사는 말없이 그녀를 위해 차 문을 열어주었다. 권영수는 동행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이 성가신 인형을 제자리에 옮겨놓기만 하면 되었다. 차는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빠져나갔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저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 중 누구도 이 차 안의 한 여자의 인생이 통째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차는 부유층들이 모여 사는 한적한 교외 지역으로 접어들었다. 길 양옆으로 거대한 저택들이 성처럼 늘어서 있었고 그 끝에 이르러 차는 육중한 철문 앞에서 멈췄다. 문 위에는 베리디안 그룹의 로고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었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차는 길게 뻗은 진입로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잘 가꾸어진 정원이 눈에 들어왔지만 너무나 완벽하게 다듬어져 있어 오히려 인공적인 느낌을 주었다.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현대적인 디자인의 거대한 저택 앞이었다. 회색빛 석재와 검은색 통유리로 이루어진 건물은 위압적이면서도 지독히 차가운 인상을 풍겼다. 집사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과 몇몇 사용인들이 미리 나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얼굴로 셔터처럼 움직이며 그녀의 짐을 옮기고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저택 내부는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호화로웠다.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광택나는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그녀의 모습을 비췄다. 벽에는 유명 작가들의 추상화가 걸려 있었고 가구들은 하나같이 최고급 브랜드 제품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에서도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전시를 위해 세심하게 배치된 모델 하우스 같았다. 집사는 자신을 김 집사라고 소개하며 저택의 구조와 규칙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녀가 머물 방은 2층 동쪽 끝에 있었고 서쪽은 권태준 대표의 공간이므로 출입을 삼가달라고 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준비될 것이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사용인에게 말하라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녀는 이 집의 안주인이지만 동시에 외부인이었다. 자신의 방으로 안내된 세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방은 웬만한 호텔 스위트룸보다 넓고 고급스러웠다. 거대한 침대와 아늑해 보이는 소파 개인용 서재까지 갖춰져 있었다. 통유리창으로는 저택의 뒷정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이 모든 호화로움이 그녀에게는 아무런 위안도 되지 못했다. 이 방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장에 불과했다. 그녀가 짐을 풀고 있을 때 김 집사가 다시 찾아왔다. 그는 이제 대표님을 뵐 시간이라고 말했다. 세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조용히 그를 따라 나섰다. 복도를 걷는 내내 그녀의 구두 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에 차갑게 울려 퍼졌다. 서쪽 끝에 위치한 문 앞에 다다르자 희미한 기계음과 소독약 냄새가 흘러나왔다. 김 집사가 조용히 문을 열자 세연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삼켰다. 그곳은 침실이라기보다는 중환자실에 가까웠다. 방 한가운데에는 각종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거대한 침대가 놓여 있었다. 삐삐하는 단조로운 기계음이 정적을 깨고 있었고 공기는 서늘했다. 그리고 침대 위에는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그녀의 남편 권태준이었다. 세연은 조심스럽게 침대 가까이 다가갔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남자였다. 그는 창백했지만 놀랄 만큼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길고 짙은 속눈썹, 오똑한 콧날, 굳게 닫힌 입술.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몸에 연결된 수많은 튜브와 모니터의 수치들이 그가 깊은 무의식의 세계에 빠져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는 살아있는 조각상 같았다. 세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어떤 목소리를 가졌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좋아했을까? 이제 그는 그녀의 법적인 남편이었지만 그녀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차가운 서류 한 장이 그와 그녀를 묶어놓았을 뿐이다. 연민일까? 혹은 동질감일까? 그녀는 이 화려한 감옥에 함께 갇힌 동지처럼 느껴졌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는데 간호사가 들어와 권태준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는 세연을 한번 힐끗 쳐다보았지만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았다. 이 저택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사모님이라고 불렀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철저히 이방인이었다. 그날 이후 세연의 삶은 단조로운 일상의 반복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텅 빈 식탁에서 홀로 식사를 하고 정원을 산책하거나 서재에서 책을 읽었다.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권태준의 병실을 찾아 잠시 그를 내려다보는 것이 그녀의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그녀는 가끔 그에게 말을 걸어보기도 했다. 오늘 날씨가 어떤지, 정원에 어떤 꽃이 피었는지. 대답 없는 메아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을 견딜 수가 없어서였다. 저택의 뒷정원 한쪽 구석에 오랫동안 방치된 듯 단 작은 유리온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며칠이 지난 후였다. 먼지가 쌓이고 잡초가 무성했지만 그곳은 세연에게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다. 그녀는 사용인들에게 도구를 빌려 직접 온실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동안 그녀는 잠시나마 자신이 누구인지를 되찾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온실에서 가져온 몇 안 되는 식물들을 그곳에 옮겨 심었다.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던 세연은 온실에 들렀다. 달빛이 유리 천장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식물들의 잎사귀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심은 작은 허브 잎을 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때였다. 저택 2층 권태준의 방 창문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본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다. 하지만 창문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을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잘못 본 것이라고, 너무 지쳐서 헛것을 본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는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이 거대한 저택과 침묵 속에 무언가 다른 것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 고요함은 폭풍전야에 그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식물인간 남편의 아내 역할을 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저택에서의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다. 세연은 정해진 일과에 따라 움직이는 정교한 인형 같았다. 아침 식사 정원, 산책 서재에서의 독서, 그리고 의식 없는 남편의 병실 방문. 모든 것이 반복되었고 그 속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를 둘러싼 사용인들은 유령처럼 조용했고 저택은 거대한 침묵의 성이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먼지 쌓인 온실뿐이었다. 그녀는 온실을 가꾸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쏟았다. 흙을 고르고 잡초를 뽑고 시든 가지를 쳐내는 단순한 노동은 복잡한 머릿속을 비워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연구소에서 가져온 씨앗들을 심고 싹이 트는 것을 보며 작은 기쁨을 느꼈다. 이 차가운 저택에서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보았던 희미한 그림자는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번져갔다. 그날도 세연은 늦은 밤까지 온실에 남아 있었다. 새로 심은 야생화의 상태를 확인하고 돌아설 때였다. 온실 입구에 낯선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남자는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이었고 달빛을 등지고 서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압도적인 존재감만으로도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녀가 경계심을 품고 뒷걸음질 치려는 순간 남자가 어둠 속에서 한 걸음 걸어 나왔다. 온실의 희미한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세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남자 권태준과 똑같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병약하고 창백한 조각상 같던 그 모습이 아니었다. 날카롭고 이지적인 눈빛, 굳게 담은 입술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철함, 그리고 온몸을 감싼 위압적인 기운까지. 세연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기적인가 아니면 유령인가.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남자는 그녀의 혼란을 꿰뚫어 보기라도 하듯 차가운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한세연 씨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권영수와는 다른 종류의 이유의 차가움이었다.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날카로운 칼날 같은 냉정함이었다. 누구시죠? 세연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녀의 질문에
남자의 입가에 희미한 비웃음 같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내 이름은 권지한. 오늘부터 이 집의 모든 일을 관리하고 권태준의 법적 후견인으로서 그의 아내인 당신까지 관리하게 될 사람이지. 그의 말은 정중한 자기소개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다. 그는 권태준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세연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쌍둥이인가 아니면 숨겨진 형제 권영수는 왜 이 남자의 존재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그녀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자 권지아는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을 이었다. 쓸데없는 호기심은 품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은 그저 당신의 역할에만 충실하면 돼.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권영수 부회장에게 들었던 내용 그대로 그의 오만한 태도에 세연은 자신도 모르게 반감이 치솟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담보로 이곳에 왔다. 최소한의 진실을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했다. 제 역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저는 제 남편이 될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그에게서 피하지 않았다. 권지아는 그녀의 당돌한 반응에 잠시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자 세연은 위협적인 기운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춰서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의 역할은 인형이야. 베리디안의 안주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예쁜 인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알아들었나? 그의 모욕적인 말에 세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인형에게도 생각할 머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발을 들인 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협조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저항은 무모했지만 그것은 그녀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권지아는 잠시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 깊고 어두워서 그 속을 전혀 읽을 수가 없었다.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 온실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는 세연이 정성껏 가꾼 식물들을 무심하게 훑어보더니 한 희귀 난초 앞에서 멈춰 섰다. 파피오페딜룸 로스차일디아눔. 개화 조건이 극도로 까다로워서 전문가들도 애를 먹는 종이지. 이런 쓸데없는 일에 재능을 낭비하고 있었군. 그의 말에는 경탄이 아닌 경멸이 섞여 있었다. 세연은 발끈했다.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제 전부예요. 그녀에게 식물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이자 연구였고 절망 속에서도 그녀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항변에 권지아는 다시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 순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은 곧바로 원래의 차가움으로 돌아왔다. 오늘부터 이 집에는 몇 가지 규칙이 추가될 거다. 그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다. 첫째, 허락 없이 서쪽 별차에, 즉 권태준의 공간에는 출입 금지다. 둘째, 외부와의 모든 연락은 내 허락을 거쳐야 한다. 셋째, 내 행동에 대해 묻거나 의심하지 말 것. 이 규칙들을 어길 시에는 당신의 가족이 어렵게 되찾은 평화가 다시 깨지게 될 거라는 점 명심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협박은 서늘한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는 세연에게 더 이상 대꾸할 기회도 주지 않고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세연은 한참 동안 그가 사라진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다. 권지안이라는 남자의 등장은 그녀의 삶을 더욱 깊은 미궁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는 누구이며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권태준과는 정말 다른 사람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의 일부일까?
다음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세연은 권지한과 다시 마주쳤다. 그는 이미 식탁 상석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어젯밤의 위압적인 모습과는 달리 그는 마치 오랫동안 이 집의 주인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였다. 김 집사를 비롯한 사용인들은 그의 존재에 대해 전혀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그를 대했다. 이 저택의 모든 사람들이 한편이라는 사실에 그녀는 섬뜩함을 느꼈다. 식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이어졌다.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정적을 깼다. 세연은 거의 음식을 넘기지 못했다. 권지아는 그런 그녀를 아랑곳하지 않고 우아한 몸짓으로 식사를 계속했다. 그가 신문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본 것은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다. 오늘 오후에 손님이 올 거다. 당신을 소개하는 자리이니 단정한 모습으로 준비하도록 그의 일방적인 통보에 세연은 반문했다. 어떤 손님인데요? 권지아는 잠시 그녀를 응시하더니 마치 어린아이를 가르치듯 말했다. 규칙 3번째 기억 안 나나 묻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의 말에 세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그의 통제하에 있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해야 했다. 그녀는 그저 그가 짜놓은 각본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배우에 불과했다. 오후가 되자 약속된 손님이 저택을 방문했다. 베리디안 그룹의 주요 이사진 몇몇이었다. 그들은 권지한을 자연스럽게 지한군 혹은 실장님이라고 불렀고 세연에게는 새로운 안주인이라며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다. 그들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평가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세연은 가면을 쓴 채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인사를 받았다. 권지아는 세연을 자신의 옆에 세워두고 그녀를 병상에 있는 태준이를 대신해 집안을 돌봐줄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교묘하게 그녀의 역할을 규정하고 그녀가 결코 베리디안의 경영이나 권력 구도에 개입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암시했다. 이 모든 상황이 치밀하게 계획된 연극이라는 것을 깨달은 세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사진들이 돌아간 후 세연은 권지한에게 다가가 물었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 거죠? 당신과 권영수 부회장은 대체 뭘 꾸미고 있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눌렀던 분노가 섞여 있었다. 권지아는 그런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알 필요 없는 일에 너무 깊이 파고들려 하지 마. 그건 당신에게도 당신 가족에게도 좋지 않아. 그는 경고를 남기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세연은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권지한이라는 남자의 정체를 밝혀내야만 했다. 이대로 꼭두각시처럼 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을 빠져나와 어두운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목표는 서쪽 별차에 권태준이 있는 곳이었다. 권지한이 그토록 출입을 금지하는 곳이라면 그곳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여 권태준의 방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안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연은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기울였다.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둘 수는 없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곧이어 너무나도 익숙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권지한이었다. 조금만 더. 이제 곧 놈이 미끼를 물 거야. 세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말하는 놈은 누구이며 미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녀가 충격에 휩싸여 있을 때였다. 갑자기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가 놀라 돌아보기도 전에 누군가 그녀의 팔을 강하게 낚아챘다. 그리고 그녀를 복도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2개의 눈동자가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권지한이었다. 그는 방금 전까지 방 안에 있었는데 어느새 그녀의 뒤에 나타나 있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단단한 몸이 그녀를 완전히 가두었고 그녀는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이 그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차가운 숨결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공포와 알 수 없는 긴장감에 세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내가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한세연. 권지안의 차가운 분노가 어두운 복도를 가득 메웠다. 그의 강한 소나기에 붙잡힌 세연의 팔이 아파왔지만 그녀는 고통보다 그의 눈에 담긴 사리에 더욱 압도당했다. 공포가 목을 조여왔지만 동시에 오기가 솟았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의 서늘한 눈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똑바로 마주보며 물었다. 미끼를 물 거라는 게 무슨 뜻이죠? 당신들이 말하는 놈은 누구고요? 그녀의 예상 밖에 박력의 권지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그녀가 겁에 질려 용서를 구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질문으로 맞받아쳤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더욱 깊고 복잡해졌다. 그는 대답 대신 거칠게 그녀의 팔을 잡아 끌고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육중한 방음문이 닫히자 복도의 긴장감은 완벽하게 차단되었고 두 사람만이 고립된 공간에 남게 되었다. 권지아는 그녀를 방 한가운데에 세워두고 자신은 책상에 기대어 섰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관찰했다. 마치 그녀의 머릿속을 해부하려는 듯한 집요한 시선이었다. 세연은 주눅들지 않으려 애쓰며 그의 시선을 맞받았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에 발을 들인 거다, 한세연. 위험한 일이라는 건 압니다. 그래서 더 알아야겠습니다.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이 집에 들어왔어요. 최소한 제가 누구의 편에 서서 죽게 될지는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인형으로 남기를 거부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권지아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녀를 그저 순하고 다루기 쉬운 초식동물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았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결심을 굳힌 듯 말했다. 좋아, 알고 싶다면 내 스스로 알아내봐. 네가 만약 이 거대한 판의 실체를 파악할 만한 머리와 배짱이 있다면 그때는 나도 너를 다시 보게 될 테니. 그것은 기회이자 시험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답을 알려주는 대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저울질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저택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권지아는 여전히 그녀를 차갑게 대했지만 이전처럼 노골적으로 감시하거나 통제하지는 않았다. 그는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풀어놓고 어디까지 도망가는지 지켜보는 것처럼 한 걸음 물러나 그녀의 행동을 주시했다. 세연은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임을 깨닫고 비밀리에 자신만의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권태준의 사고 현장이었다. 공식적인 사고 기록에는 한적한 국도 가드레일 추돌 사고로 나와 있었다. 그녀는 저택의 서재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사고 관련 기사와 보고서를 모두 훑어보았다. 그러다 현장 사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차가 부딪힌 가드레일 주변의 흙과 식생이 사고의 충격에 비해 너무나 멀쩡했다. 마치 사고를 위장하기 위해 차를 가져다 놓은 것처럼 부자연스러웠다. 그녀는 식물학자로서의 지식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사고 현장 주변의 식물 분포도를 분석하고 그 지역에서는 자생하지 않는 희귀한 이끼 포자가 타이어 자국 주변에서 미량 발견되었다는 짧은 감식 보고서 내용을 찾아냈다. 그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웠지만 완벽하게 지우지는 못한 희미한 흔적이었다. 그 이끼는 특정 지역의 깊은 산속 습지에서만 자생하는 종이었다. 사고 현장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다. 이 작은 발견은 그녀의 추리에 확신을 더해주었다. 사고는 조작되었다. 권태주는 다른 곳에서 습격을 당했고 범인들은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 현장을 꾸민 것이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일까? 세연의 머릿속에 권영수의 위선적인 얼굴이 떠올랐다. 권태준이 사라졌을 때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 그의 법적 후견인이 되어 베리디안 그룹의 실권을 장악하려는 사람, 바로 그였다. 세연은 조사를 계속하면서 저택의 사용인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특히 권지한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매우 흥미로웠다. 김 집사와 의료진들은 그를 실장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들의 행동에는 단순한 고용관계를 넘어선 절대적인 충성심이 묻어나왔다. 그것은 후견인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진정한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었다. 마치 왕을 지키는 충직한 기사들처럼 어느 날 오후 세연은 온실에서 식물을 돌보고 있었다. 그때 권지한이 온실로 들어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작업하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세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이 식물은 에델바이스예요. 척박한 고산지대에서 자라죠. 겉보기엔 연약하지만 사실은 아주 강인한 생명력을 가졌어요. 그녀는 식물을 설명하는 척하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권지하는 그녀가 정성스럽게 옮겨 심은 에델바이스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강인함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어. 때로는 죽은 듯이 엎드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지혜도 필요하지. 그의 말은 식물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비유처럼 들렸다. 그 순간 세연은 그와 자신 사이에 미묘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들 모두는 지금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다. 며칠간의 조사를 통해 세연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거의 다 맞추었다. 사고 현장의 조작 증거, 권영수의 동기, 그리고 권지한과 권태준의 의심스러운 관계. 그녀는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다. 그녀는 권지한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진실을 위해서는 감수해야만 했다. 그녀는 그의 책상 위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복잡한 서류들 사이에서 그녀는 오래된 가죽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앨범을 펼치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 안에는 똑같이 생긴 두 소년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하나는 활달하고 장난기 넘치는 미소를, 다른 하나는 조금은 수줍고 차분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사진 아래에는 두 개의 이름이 아닌 권태준이라는 단 하나의 이름만이 적혀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권지한과 권태준은 쌍둥이나 형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한 사람이었다. 권지한은 그가 세상에 보여주는 냉철하고 계산적인 CEO의 모습이고, 권태준은 아마도 그가 숨기고 싶어하는 혹은 잃어버린 과거의 모습일 것이다. 그가 식물인간 행세를 하며 숨어있는 이유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배신자를 자기 손으로 직접 잡기 위함이었다. 그녀가 앨범을 덮으려는 순간 등 뒤에서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권지한이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앞에 서 있는 그녀와 그녀의 손에 들린 앨범을 보고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한 차분한 표정이었다. 그의 침묵은 긍정과도 같았다. 세연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알아낸 사실들을 그의 눈을 보며 차분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권지한이 아니에요. 당신이 바로 권태준이죠. 사고는 위장된 것이었고 당신을 노린 암살 시도였어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죽은 척 연기하면서 배후를 찾고 있는 거고요.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삼촌 권영수 부회장,
그녀의 말이 끝나자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권태주는 한참 동안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일종의 안도감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지성과 통찰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던 것이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권지안과는 미묘하게 다른 깊은 피로감과 결의가 섞여 있었다. 맞아. 내가 본 그대로야.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인정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에서 앨범을 받아들었다. 권영수 그자는 아버지의 신뢰를 등에 업고 오랫동안 베리디안을 좀먹어 온 기생충이다. 내가 그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하자 그는 최후의 수단을 쓴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가족에게 배신당한 자의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식물인간 행세를 해야만 했던 건 그를 안심시키고 스스로 꼬리를 드러내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곁을 지킬 아무런 야심도 없고 그의 의심을 사지 않을 아내가 필요했지. 그게 바로 너였고. 그는 그녀를 선택한 이유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의 위험한 연극을 위한 가장 중요한 소품이었던 셈이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세연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거대한 음모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진실을 아는 유일한 외부인이었다. 권태주는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이제 너에게 선택권을 주지. 그는 말을 이었다. 이 모든 것을 모르는 척 계속해서 조용한 인형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 내가 모든 것을 끝내면 너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고 안전하게 놓아주겠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나와 함께 이 연극을 계속할 수도 있다. 내 눈과 귀가 되어 내 편에서 함께 싸우는 거지. 물론 훨씬 더 위험해지겠지만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맹에 대한 제의였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위장 안에 이상의 가능성을 본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위험한 비밀을 공유할 파트너로서 그녀를 인정한 것이다. 세연은 잠시 고민했다. 안전한 길을 택해 도망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다. 자신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긴 채 꼭두각시처럼 살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권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위협하는 냉혹한 감시자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적과 홀로 싸우는 고독한 전사였다. 그리고 그녀 역시 자신의 삶을 조종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과 싸우고 있었다. 그들의 적은 달랐지만 싸워야 할 이유는 같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하겠어요.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녀의 대답에 권태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처음으로 떠올랐다. 세연의 대답과 함께 권태준의 서재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는 작전실로 변모했다. 이전까지 그녀를 억압하던 차가운 공간은 이제 두 사람의 비밀을 공유하는 유일한 성격이 되었다. 권태준은 서재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을 켰다. 그 안에는 베리디안 그룹의 복잡한 조직도와 자금 흐름, 그리고 권영수와 관련된 인물들의 관계도가 빽빽하게 나타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권영수가 수년에 걸쳐 어떻게 회사를 좀먹어 왔는지를 설명했다.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횡령, 경쟁사와의 부정한 거래, 그리고 핵심 기술 유출 시도까지 그의 범죄 행각은 상상을 초월했다. 권태준은 그 모든 증거를 수집해왔지만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에는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가 스스로 덫에 걸려들게 만들어야만 했다.
권영수는 탐욕스럽고 조급해. 내가 사라진 지금 그는 최대한 빨리 그룹을 장악하려 들 거다. 우리는 그 탐욕을 이용해야 해. 권태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세연에게 슬픔에 잠긴 순진한 아내 역할을 맡기려 했다. 권영수의 경계심을 풀고 그의 동태를 자연스럽게 살피는 역할이었다. 하지만 세연은 그 이상의 것을 제안했다. 단순히 연기만 하는 건 부족해요. 그를 끌어들일 확실한 미끼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서재 한편에 놓인 희귀 식물 도감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는 식물학자예요. 제 전문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베리디안의 신사업과 관련된 아주 가치 있고 탐나는 연구 프로젝트를 미끼로 던지는 거죠. 그녀의 눈은 지적인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수동적인 인형이 아닌 이 게임의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선언이었다. 권태준은 잠시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강단과 명민함에 또다시 감탄했다. 그녀는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우려 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지.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의 위험한 연극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첫 번째 작전은 세연의 공식적인 대외 활동이었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얼굴로 남편의 회사를 처음 방문하는 비련의 여주인공을 연기해야 했다. 권영수가 직접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그는 세연의 연약한 모습을 대회에 과시하며 자신이 그녀와 식물인간이 된 조카의 유일한 보호자임을 각인시키려 했다. 세연은 그의 의도대로 움직여주는 척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경멸이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그녀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찼지만 귓속에 꽂힌 초소형 이어피스를 통해 들려오는 권태준의 목소리에 의지해 침착함을 유지했다. 고개 숙이지 마. 당당하게 걸어. 넌 이제 베리디안의 안주인이니까. 그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보이지 않는 갑옷이 되어주었다. 권영수의 안내를 받으며 주요 부서를 둘러보는 동안 세연은 권태준의 지시에 따라 권영수의 측근들을 눈에 담고 그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와 행동을 기억했다. 그녀는 연약한 척하면서도 날카로운 관찰력을 발휘했다. 권태준은 저택의 비밀 공간에서 CCTV와 도청 장치를 통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그녀에게 필요한 정보를 속삭여 주었다. 두 사람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채 거대한 적의 심장부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회사 방문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두 번째 작전이 시작되었다. 세연은 저택의 온실을 최첨단 연구시설처럼 꾸미기 시작했다. 권태준은 비밀리의 최신 장비들을 온실로 옮겨주었고 세연은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아주 그럴듯한 가짜 연구 프로젝트를 설계했다. 그것은 마다가스카르의 희귀 난초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강력한 항암 물질을 개발한다는 프로젝트였다. 성공만 한다면 수조 원의 가치를 진일 거부할 수 없는 미끼였다. 세연은 일부러 저택의 사용인들 앞에서 연구의 중요성과 엄청난 잠재적 가치에 대해 떠벌렸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 정보는 며칠 지나지 않아 권영수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순진한 식물학자 아가씨가 엄청난 횡재의 가능성을 홀로 발견했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의 탐욕이 이성을 마비시킨 것이다. 위험한 공모 관계는 두 사람을 급속도로 가깝게 만들었다. 그들은 매일 밤 서재에 모여 작전 회의를 했다. 권영수의 예상 반응을 시뮬레이션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때로는 의견 차이로 날선 토론을 벌이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는 더욱 깊어졌다. 세연은 권태준이 단지 차갑고 냉철한 사람이 아니라 회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고독한 리더임을 알게 되었다. 권태준 역시 세연의 새로운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했다. 그녀는
연약한 꽃이 아니었다. 그녀는 명석한 두뇌와 강한 의지를 가진 전략가였다. 어느 날 새벽 그는 연구 자료를 검토하다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든 그녀를 발견했다. 흩어진 서류들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지친 얼굴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길 뻔했다. 그는 대신 조용히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의 얼음 같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예상대로 권영수가 미끼를 물었다. 그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핑계로 온실을 방문했다. 그는 세연 앞에서 인자한 삼촌 행세를 하며 연구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온실의 설비와 데이터를 훔쳐보려는 욕망으로 번들거렸다. 세연은 권태준이 미리 지시한 대로 조작된 데이터를 보여주며 그의 탐욕을 더욱 부채질했다. 하지만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 어느 날 밤 권영수가 예고도 없이 저택을 급습했다. 그날따라 권태준은 세연과 함께 온실에서 늦게까지 다음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저택 입구의 센서가 권영수의 차량을 감지하자 비상벨이 울렸다. 권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지금 서재나 온실에 있다는 것을 들키는 날에는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내가 그를 막을게요. 당신은 빨리 병실로 돌아가요. 세연이 외쳤다. 권태준은 망설일 틈도 없이 서쪽 별채를 향해 뛰었다. 세연은 일부러 현관 앞에서 권영수와 마주쳤다. 그녀는 막 샤워를 마친 것처럼 머리카락을 적시고 가운 차림으로 나타나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척 연기했다. 아주버님, 이 밤중에 어쩐 일이세요? 그녀의 자연스러운 연기 덕분에 권영수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돌아갔다. 그가 사라진 후 세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잠시 후 권태준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막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에는 그답지 않은 걱정이 묻어 있었다. 세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동지애를 넘어선 미묘한 감정이 흘렀다.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전우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유대감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권영수는 더욱 조급해졌다. 그는 세연의 프로젝트를 통째로 가로챌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이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프로젝트에 거액을 투자하겠다고 제안했다. 투자 계약서에는 독소 조항이 숨겨져 있었다. 특정 기간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연구에 대한 모든 권리가 투자사, 즉 자신에게 넘어온다는 내용이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권영수가 보낸 투자 제안서를 받아든 세연과 권태준은 서재에서 마주 보았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다. 권영수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발을 들였다. 세연은 비장한 표정으로 계약서에 서명할 준비를 했다. 권태준은 그런 그녀의 손을 잠시 붙잡았다.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야. 정말 괜찮겠어. 그의 눈빛이 진지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위험 속으로 밀어넣고 싶지 않았다. 세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가 이길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 확신에 권태준 역시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길고 위험했던 연극의 마지막 장이 곧 시작될 것이었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세연은 권태준이 골라준 단정한 회색 투피스 정장을 입었다. 그녀는 슬픔과 불안을 간직한 미망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회의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권영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탐욕과 오만함이 번뜩였다. 그는 자신이 순진한 양 한 마리를 완벽하게 구워 삶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세연은
일부러 펜을 든 손을 살짝 떨며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제가 정말 잘하는 걸까요? 이렇게 큰 투자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녀의 연약한 모습은 권영수의 의심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걱정 말게, 조카 며느리.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넌 그저 연구에만 집중하면 돼.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야. 그는 인자한 후원자처럼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진득한 욕망의 냄새가 났다. 세연이 계약서에 이름을 적는 순간 권영수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저택의 작전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권태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덫은 놓였다. 이제 사냥감이 스스로 목을 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권영수의 유령 회사로부터 막대한 자금이 프로젝트 계좌로 입금되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권영수를 안심시키고 그의 돈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중요했다. 세연은 자신의 전문 지식을 10분 발휘하여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연구 데이터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복잡한 화학식과 임상실험 결과를 조작했다. 그녀의 보고서는 너무나 정교하고 그럴듯해서 권영수가 고용한 전문가들조차 감쪽같이 속아 넘어갈 정도였다. 권태준은 그녀의 능력에 새삼 감탄했다. 그는 그녀가 그저 식물을 사랑하는 순수한 학자라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날카로운 분석력과 대담한 실행력을 갖춘 뛰어난 전략가였다. 그녀는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는 자신의 충실한 비서이자 유일한 친구인 최민호 실장을 통해 그녀의 연구를 지원하는 척하며 권영수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최민호는 권태준의 지시에 따라 권영수가 입금한 투자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조성되었는지 파헤쳤다. 예상대로 그 돈은 베리디안 그룹의 해외 지사에서 빼돌린 비자금이었다. 그들은 권영수가 수년간 저질러온 횡령과 배임의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씩 확보해 나갔다. 권영수는 자신이 세연의 프로젝트에 투자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삽질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보고서를 받아본 권영수는 거의 황홀경에 빠졌다. 데이터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수조 원이 아니라 수십조 원의 대박이 눈앞에 와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이 엄청난 성공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신약이 발표되기 전에 베리디안 그룹을 완벽하게 장악해야만 했다. 권태준과 세연은 그의 조급함을 더욱 부채질하기로 했다. 그들은 최민호를 통해 해외의 경쟁 제약사가 세연의 연구를 눈치채고 그녀에게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라이벌의 등장에 권영수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다 된 밥에 재를 뿌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물밑에서 베리디안 그룹의 이사들을 포섭하고 권태준의 아버지 시절부터 회사를 지켜온 원로 임원들을 몰아내기 위한 여론몰이를 시작했다. 그는 권태준이 식물인간이 된 지금 회사를 위기에서 구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입지를 굳혀나갔다. 그의 최종 목표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자신이 회장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권영수는 세연을 대하는 태도도 점차 변해갔다. 인자한 후원자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사사건건 그녀의 연구에 간섭하고 더 빠른 성과를 내라며 그녀를 압박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술에 취한 채 온실로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연구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겠다며 그녀의 컴퓨터를 뒤지려 했고 세연은 강하게 저항했다. 아주 배우님, 이건 약속과 다릅니다. 연구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기로 하셨잖아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권영수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네가 아직도 네 처지를 모르는 모양이군. 넌 그냥 껍데기일 뿐이야. 네 모든 건 내 손 안에 있어. 감히
날 거스르려 하지 마. 그러다간 너나 내 가족이나 모두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으니. 그의 목소리는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세연은 공포에 질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 그를 마주보았다. 이어피스를 통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권태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권영수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었지만 대의를 위해 참아야 했다. 세연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은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권영수가 돌아간 후 권태준은 곧장 온실로 달려왔다. 세연은 창백한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까지 위험하게 만들어서.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세연은 그의 품에서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 기대자 무서웠던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계획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나누었다. 세연은 그에게 사고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물었다. 권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그는 두 개의 인격을 가진 것처럼 살았다고 했다. 사람들 앞에서는 베리디안의 후계자다운 냉철하고 완벽한 권지안이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책과 음악을 좋아하는 평범한 권태준이었다. 그 이중 생활이 그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그의 솔직한 고백에 세연은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포겠다.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권태준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덮은 그녀의 작고 부드러운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 지옥 같은 싸움이 끝난다면 그는 그녀에게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는 처음으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며칠 후 마침내 권영수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권태준의 경영 능력 부재를 이유로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공식적으로 발의했다. 그는 이미 충분한 지분을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었다. 주주총회에서 자신이 회장으로 추대될 것이라고, 그리고 세연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며 화려하게 자신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확신했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회사 전체에 알려졌다. 최민호 실장이 긴급하게 권태준에게 소식을 전했다. 그가 움직였습니다. 주주총회는 일주일 뒤입니다. 권태준은 서재 창가에 서서 어두워지는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옆에 서 있는 세연을 돌아보았다. 그가 무대를 다 차려놨군. 그의 입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이제 주인공이 등장할 시간이야. 모든 준비는 끝났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연극이 마침내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일주일 후 베리디안 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주주총회에서 그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그의 옆에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그의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 한세연이 함께 서 있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아침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베리디안 타워 주변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 차량과 기자들이 몰려들어 거대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심장부에서 벌어질 권력 투쟁의 결과를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같은 시각저택의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기묘할 정도로 차분했다. 권태준은 오랜만에 자신의 몸에 꼭 맞는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었다. 지난 몇 달간의 병약한 환자 연기는 온데간데 없고 베리디안 그룹의 냉철한 지배자로서의 위용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의 눈빛은 결전의 순간을 앞둔 장수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그의 곁에는 우아한 짙은 남색 원피스를 입은 한세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에 떠는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분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준비됐어. 권태준이 낮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향한 걱정과 믿음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세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녀의 따뜻한 천이 그에게 마지막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두 사람은 함께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을 향해 걸어나갈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주주 총회장은 이미 수백 명의 주주와 임직원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중앙에 선 권영수는 승리를 예감한 개선 장군처럼 여유가 넘쳤다. 그는 준비해온 연설문을 막힘없이 읽어 내려갔다. 그는 먼저 불의의 사고로 쓰러진 조카 권태준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며 비통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의 완벽한 연기에 일부 주주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다. 이어서 그는 회사의 위기를 역설하며 자신이야말로 이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적임자임을 강하게 어필했다. 그는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며 연설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그리고 여기 저의 조카 며느리인 한세연 여사가 발견한 혁신적인 신약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리디안의 암울한 현실을 타개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희망의 불씨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권영수는 박수를 만끽하며 의장 자격으로 안건을 상정했다. 현 대표이사 권태준의 직무 정지 및 해임, 그리고 자신을 새로운 대표이사 회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이었다. 그의 사람으로 채워진 이사진들은 일사불란하게 동의를 표했고 곧바로 주주들의 거수투표가 시작되었다. 권영수가 미리 포섭해둔 주주들이 차례차례 손을 들었다. 그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럼 투표 결과를... 의장이 결과를 발표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총회장 뒷문이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렸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다. 눈부신 역광을 받으며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오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투표 조금 이른 것 같군요. 숙부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장내의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권태준이었다. 식물인간 상태라던 그가 두 발로 멀쩡하게 걸어서 총회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양옆에는 최민호 실장과 변호인단이 그를 호위하고 있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렸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단상 위의 권영수였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핏기 하나 없었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가락으로 권태준을 가리키며 더듬거렸다. 네, 네가 어떻게 살아...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승리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권태준은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성큼성큼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는 당황한 의장을 밀어내고 마이크 앞에 섰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오랫동안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그의 침착하고 힘 있는 목소리에 장내의 소란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제가 벌인 이 모든 기만극은 이 회사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독버섯을 제 손으로 직접 도려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총회장 전면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첫 번째로 재생된 것은 권태준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사고 직전 정비공으로 위장한 괴한이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장면과 사고 직후 누군가에게 처리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음성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권영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어서 최민호 실장이
스크린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권영수가 수년에 걸쳐 설립한 수십 개의 유령 회사와 해외 계좌 내역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그리고 그 자금들이 결국 세연의 연구 프로젝트 투자금으로 세탁되어 흘러들어간 경로까지 완벽하게 증명되었다. 권영수가 베리디안의 돈을 훔쳐 베리디안의 미래 기술을 통째로 삼키려 했다는 사실에 주주들은 경악과 분노를 터뜨렸다. 그리고 숙부님께서 그토록 자랑스러워하시던 신약 프로젝트. 권태준이 차갑게 말을 이었다. 그것 역시 처음부터 숙부님을 낳기 위해 제가 설계한 가짜였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객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세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권영수 부회장님께 보고했던 모든 데이터는 전부 제가 조작한 허위 자료입니다. 그의 탐욕을 시험하기 위한 미끼였을 뿐입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권영수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 권태준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이 거짓말쟁이, 내 놈이 감히 나를 속여.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발악은 너무나도 처절하고 비참했다.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즉시 그를 제압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채 무너진 자신의 왕국을 보며 절규했다. 총 회장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권태준은 혼란의 중심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의사봉을 집어들고 단상을 3번 내리쳤다. 이 시간부로 본 임시 주주총회에 무효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저 권태준은 오늘부터 베리디안 그룹 대표이사 CEO의 모든 직무에 즉시 복귀하겠습니다. 그의 선언에 잠시 침묵이 흐르던 장내에서는 이내 권태준을 연호하는 함성과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권태준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환호를 받으며 객석에 앉아있는 세연을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길고 긴 싸움의 승리를 자축하는 그들만의 조용한 교감이었다. 바로 그때 총회장 문이 다시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바닥에서 실성한 사람처럼 웃고 있는 권영수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권영수는 허망한 얼굴로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한때 베리디안의 2인자였던 그의 탐욕스러운 제국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권태준은 단상 위에서 그 모든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마침내 길었던 복수가 끝났다. 그는 다시 한번 의사봉을 들어 단상을 내리치며 혼란스러웠던 총회의 폐회를 선언했다. 그의 힘찬 의사봉 소리가 베리디안 그룹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울려 퍼졌다. 주주총회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 베리디안 그룹은 거대한 후폭풍에 휩싸였다. 권영수와 그의 공범들은 모두 구속 수감되었고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시작되었다. 언론은 연일 왕자의 귀환과 탐욕스러운 숙부의 몰락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고 베리디안의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타듯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다. 권태준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그는 CEO로 복귀하자마자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그룹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권영수가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깊고 골마 있었다. 권태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을 설득했으며 내부 비리 연루자들을 색출해냈다. 그는 다시 냉철하고 무자비한 기업의 지배자로 돌아가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감히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차가운 벽이 다시 세워졌다. 전쟁이 끝나자 한세연은 혼자 남겨졌다. 지난 몇 달간 그녀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지자 그녀는 깊은 허무감에 빠졌다. 그녀는 더 이상 위장 안 해도 비밀 파트너도 아니었다. 세상은 그녀를 베리디안의 신데렐라, CEO를 구한 현명한 아내라며 떠들어댔지만 그 어떤 수식어도 그녀의 것이 아닌 것 같았다.
저택은 예전처럼 고요했지만 이제 그 고요함은 감옥이 아닌 텅 빈 공허함으로 다가왔다. 승리의 대가는 생각보다 컸다. 권태주는 가족의 배신이라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한 CEO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늦은 밤 홀로 서재에 앉아 있을 때면 깊은 피로와 고독감에 휩싸였다. 그는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세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끊임없는 긴장과 거짓 연기는 그녀의 감정을 메마르게 만들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변해버렸다는 낯선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권태준과의 관계였다.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거리가 생겨났다. 위기 속에서 싹텄던 유대감과 동지애는 이제 갈 곳을 잃고 서먹한 공기 속을 떠돌았다. 그들은 더 이상 작전실의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는 베리디안 그룹의 CEO였고 그녀는 그의 아내였다. 그 당연한 사실이 오히려 그들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되었다. 그들의 대화는 짧고 형식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가 자정이 넘어서야 돌아왔고 그녀는 텅 빈 저택에서 홀로 그를 기다렸다. 가끔 식탁에서 마주 앉을 때면 무거운 침묵만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다. 그는 회사 일에 지쳐 보였고 그녀는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의 위험했던 연극은 끝났지만 진짜 관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다. 세연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들의 결혼은 처음부터 계약이었다. 이제 그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니 이 관계도 끝나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는 약속대로 그녀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고 그녀를 자유롭게 놓아줄 생각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만 하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파왔다. 그녀는 어느새 그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려 했다. 어느 날 세연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불확실한 관계 속에 머무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많은 짐은 없었다. 그녀가 이 집에 올 때 가져왔던 몇 가지 옷과 책, 그리고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식물 연구 노트가 전부였다. 그녀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눈물이 나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그날따라 권태주는 이른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중요한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저택에 들어섰다. 하지만 2층 복도에서 여행 가방을 들고 나오는 세연을 마주친 순간 그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떠나는 사람 특유의 슬픈 결의가 서려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나왔다. 세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그를 마주 보았다. 이제 모든 게 끝났잖아요. 우리 계약도 끝난 거고요. 제 자리로 돌아가야죠. 그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프레다텔스키 드로잘라. 그녀의 말에 권태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의 눈빛이 상처받은 짐승처럼 날카롭게 번뜩였다. 계약, 그가 허탈한 듯 되물었다. 당신에게는 이게 전부 계약이었나? 우리가 함께 겪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그저 비즈니스에 불과했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과 억눌렀던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곁에 머물러 줄 것이라고, 그들의 관계가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세연은 그의 반응에 당황했다. 그녀는 그가 당연히 이별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아니었나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했어요. 당신의 복수가 끝나면 저를 놓아주겠다고.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그 사실이 오히려 그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박혔다. 그는 그녀가 자신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생각에 절망감을 느꼈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가지마.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 아닌 애원에 가까웠다. 네가 없으면 안 돼.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냈다. 하지만 너무나 서툰 방식이었다. 그의 거친 행동과 투박한 고백은 오히려 세연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그가 아직도 자신을 필요에 의해 곁에 두려 한다고 생각했다. 왜요? 또 다른 역할이라도 남았나요? 이번에는 행복한 부부 연기라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도 날이 서기 시작했다. 상처받은 마음은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말을 쏟아내게 만들었다. 당신에게 나는 항상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잖아요. 그녀의 외침에 권태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에게 단 한 번도 진심을 제대로 표현해 본 적이 없었다. 항상 갑옷을 입고 가면을 쓴 채 그녀를 대했다. 이제 와서 진심을 이야기한들 그녀가 믿어줄 리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지만 그 눈 속에는 오해와 원망만이 가득했다. 권태주는 결국 그녀의 팔을 놓았다. 그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하지만 난 널 보낼 생각 없어. 절대로. 그는 그 말만 남긴 채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세연은 복도에 홀로 남아 텅 빈 가방을 든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날 밤 저택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권태주는 서재에서, 세연은 자신의 방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 갇힌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바깥의 폭풍은 잠잠해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거센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가장 강력한 적을 물리쳤지만 이제는 서로의 마음이라는 더 어려운 적과 마주해야만 했다. 승리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이 어둠 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날 이후 저택에는 얼음장 같은 냉전이 흘렀다. 권태중과 한세연은 같은 공간에 살았지만 서로를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대했다. 그는 이전보다 더 늦게 귀가하며 일에만 몰두했고 그녀는 온실에 틀어박혀 식물을 돌보는 일에만 매달렸다. 함께 위험을 헤쳐나가던 때의 뜨거웠던 유대감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침묵만이 거대한 저택을 가득 채웠다. 그들의 거리는 한 지붕 아래에서도 지구 반대편만큼이나 멀게 느껴졌다. 권태주는 이 모든 상황이 미칠 듯이 답답했다. 그는 회사에서는 수천 명의 직원을 지휘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였지만 단 한 여자의 마음을 얻는 법은 알지 못했다. 그녀가 없는 저택은 텅 빈 성처럼 삭막하게 느껴졌다. 그는 서재 책상에 앉아 복잡한 서류를 들여다보면서도 어느새 온실 쪽 창밖을 쳐다보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그녀의 그림자라도 볼 수 있을까 하는 헛된 기대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가 떠날까봐 두려웠다. 그녀 없는 삶은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의 강인함, 지혜로움,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깊은 눈빛까지, 그녀의 모든 것이 그의 삶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었다.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베리디안 그룹만이 아니었다. 그는 한세연이라는 여자를,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를 지키고 싶었다. 그 집착에 가까운 감정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야 희미하게 깨닫고 있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그의 친구 최민호 실장의 방문이었다. 최민호는 업무 보고를 위해 저택을 찾았다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냉랭한 기류를 단번에 눈치챘다. 그는 헬쑥해진 권태준의 얼굴을 보며 안타까운 듯 혀를 찼다. 회사는 되찾았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건 잃어버릴 판이군. 언제까지 그렇게 갑옷만 입고 있을 건가? 그러다 그 사람 정말로 떠나버리면 어쩔 셈이야. 최민호의 직원은 권태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항상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점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침묵은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비겁하게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 그는 수많은 회의와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일찍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곧장 그녀가 있을 온실로 향했다. 달빛이 유리 천장을 통해 부서져 내리는 온실은 신비로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세연은 달맞이꽃 앞에 쪼그리고 앉아 막 피어나는 여린 꽃잎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녀의 옆모습은 달빛을 받아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외로워 보였다. 그 모습에 권태준의 가슴이 저며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내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에 놀란 세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권태준은 섣불리 다가가지 않고 그녀와 몇 걸음의 거리를 둔 채 멈춰 섰다. 그는 강력한 CEO의 모습이 아닌 그저 한 여자 앞에 선 서툰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는 너무나 어려웠던 첫마디를 간신히 내뱉었다. 미안해. 그의 사과에 세연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처음부터 당신을 속인 것, 당신을 내 복수의 도구로 이용한 것, 그리고 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상처 준 것까지 전부 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그 안에는 어떠한 변명이나 거짓도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을 그저 내 계획에 필요한 장기말로만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은 내 예상을 번번이 뛰어넘었지. 당신의 강인함과 지혜에 놀랐고 당신의 따뜻함에 나도 모르게 기대게 됐어. 그는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며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했다. 우리가 함께 작전을 짜던 그 밤들 위험 속에서 서로를 의지했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이 내게는 연극이 아니었어. 내 인생에서 가장 현실적인 순간이었지. CEO 권태준으로서의 삶보다 당신의 파트너였던 그때가 나에게는 훨씬 더 진짜처럼 느껴졌어. 그의 눈빛이 애틋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나약한 속내를 그녀 앞에 전부 꺼내 보이고 있었다. 세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의 가슴속을 굳게 닫고 있던 얼음벽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항상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동시에 믿기 힘든 말이기도 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해 혼란스러웠다. 권태준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가장 중요한 고백을 꺼내놓았다. 내가 당신을 붙잡으려 했던 건 당신이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야. 당신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야. 이 지독한 싸움이 시작된 이후로 당신은 나의 유일한 빛이었어.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 하면 미칠 것 같아. 이건 집착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마지막 말을 이었다. 이 거짓으로 시작된 결혼이 이제는 내 인생의 유일한 진실이 되어버렸어. 사랑해, 한세연. 그의 고백이 달빛 어린 온실의 공기 속으로 조용히 퍼져나갔다. 그 순간 세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오랜 시간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녹아내리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가 두려웠던 것은 그의 차가움이 아니었다. 그를 사랑하게 되어버린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다. 버림받을까봐,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겁이 났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 역시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고독한 왕국에서 홀로 싸우던 그의 진짜 모습을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으니까. 권태주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울지 마.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다시는 너를 아프게 하지 않을게. 그의 약속에 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부서진 마음을 위로했다. 오랜 침묵 끝에 세연이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는 아직 붉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경계심이 없었다. 대신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태준 씨. 그녀의 작은 고백에 권태주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탄 표정으로 그녀를 더욱 깊이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온실의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밤이 깊어가는 것도 잊은 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오해를 풀고 미래를 약속했다. 달빛 아래 수많은 식물들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거짓과 위장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관계는 마침내 진실한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달빛 아래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다음 날 아침 저택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숨막히는 침묵과 어색함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집안 곳곳을 채웠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나란히 앉아 아침 식사를 했다. 권태주는 더 이상 무표정한 CEO가 아니었고 한세연 역시 경계심 가득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들은 수줍은 미소를 나누고 소소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툴지만 진실된 관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권태주는 의식적으로 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산더미처럼 쌓인 업무를 핑계로 더 이상 그녀를 외롭게 만들지 않았다. 칼같이 정시에 퇴근하는 그를 보며 최민호 실장과 회사 직원들은 경악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퇴근 후 세연과 함께 저녁을 만들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며 평범한 연인들이 누리는 소소한 행복을 만끽했다. 그들은 비록 법적으로는 부부였지만 이제 막 서로를 알아가는 연인이나 다름없었다. 권태주는 그녀를 데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오래된 서점이나 조용한 클래식 연주회에 갔다. 그는 그녀에게 베리디안의 CEO가 아닌 평범한 남자 권태준의 세계를 보여주었다. 세연 역시 그를 자신의 세계로 초대했다. 그녀는 그에게 새로운 식물이 싹을 틔우는 기쁨과 희귀종을 복원하는 과정의 경이로움을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서로의 세계를 공유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거짓과 오해로 쌓아 올렸던 과거의 성벽이 허물어진 자리에 신뢰와 사랑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성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권태주는 세연을 데리고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된 온실로 향했다. 은은한 조명과 향기로운 꽃들로 가득한 온실은 그 어느 때보다 낭만적인 분위기였다. 그는 그곳에서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에 작은 벨벳 상자를 쥐어주었다. 상자 안에는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결혼식 말고 오직 우리 두 사람을 위한 진짜 결혼식을 하고 싶어. 다시 한번 나와 결혼해줄래, 한세연.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그 어떤 프로포즈보다 진실되고 간절했다. 세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두 번째 결혼식은 며칠 후 바로 그 온실에서 열렸다. 하객은 세연의 부모님과 최민호 실장이 전부인 작고 소박한 예식이었다. 세연은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하얀 원피스를 입었고 권태주는 딱딱한 턱시도 대신 편안한 리넨 정장을 입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직접 쓴 서약서를 읽어주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함께 열어갈 미래에 대한 희망과 약속이 담겨 있었다. 세연의 부모님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사위가 된 권태준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딸의 희생에 가슴 아파했던 그들은
이제 두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사실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최민호 실장은 짓궂은 농담을 던지면서도 자신의 유일한 친구가 행복을 되찾은 모습에 진심으로 감동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세상에서 가장 작았지만 가장 진실되고 따뜻한 축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결혼 후 세연은 더 이상 베리디안 그룹 회장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꿈과 열정을 되찾고 싶었다. 권태주는 그런 그녀의 의사를 누구보다 존중하고 지지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아내가 아닌 인생의 동반자이자 파트너로 인정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이 온실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베리디안 그룹 내에 새로운 R&D 부서를 신설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식물자원연구소. 그리고 그는 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한세연을 공식적으로 임명했다. 일부에서는 회장 부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수군거림도 있었지만 그녀의 뛰어난 연구 실적과 비전 발표를 본 후에는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세연은 이제 베리디안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 세계의 희귀식물을 연구하여 신약과 친환경 신소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권태주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가장 냉철한 조언자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이제 집에서는 다정한 부부로, 회사에서는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최고의 파트너로서 함께 베리디안의 미래를 만들어 나갔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권영수의 재판은 끝났고 그는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 베리디안 그룹은 권태준의 강력한 리더십과 세연의 혁신적인 연구 성과에 힘입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차갑고 삭막했던 저택은 이제 두 사람의 따뜻한 웃음소리와 행복으로 가득 찬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두 사람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온실에서 펼쳐진다. 편안한 주말, 옷차림의 권태준이 흙을 만지며 세연의 일을 돕고 있었다. 세연은 새롭게 교배에 성공한 푸른 장미의 꽃잎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 푸른 장미의 꽃말은 기적이었다. 이 장미 정말 기적 같아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연이 감탄하며 말했다. 권태주는 흙 묻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녀의 뺨을 감싸며 대답했다. 우리한테 일어난 모든 일이 기적이었지. 거짓으로 시작된 만남이 이렇게 진짜 사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의 눈빛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함께 가꾼 정원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복수를 위한 위장과 비밀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희망과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아름다운 낙원이 되어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그들의 위험한 계약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피어났다. 태양 아래 반짝이는 푸른 장미처럼 그들의 사랑은 불가능을 이겨낸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